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보이콧했어요. 시정연설을 듣는 거 보이콧했고 국회 로텐드 홀이었나요? 앞에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규탄하면서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는데 그 장면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입장을 하는 상황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만 주로 이제 좀 허전하군요. 에이펙 주관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이 비긴 했네요.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시작에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좀 허전하군요. 하면서 이제 그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했는데, 자,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 검은색 정장,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오늘 이제 비판하고 이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는 범죄자다 뭐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이런 행위를 했으면은 국민들 중에서도 속 시원하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이펙 정상회담을 대성공시켜 가지고 지금 국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바뀌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재판 중지법 같은 거 취소시키고 해가지고 상당히 여유 있게 나가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거는 계산도 안 맞고 이거 어떤 역사 흐름에 타지 않고 승차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역사가 진전하는데 역사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승차를 거부하는 앞으로 나간 역사에 좀 낙오되는 그런 느낌. 이 흐름에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 이긴 사무총장. 저는 물론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도 좀 이해를 해요. 거기서 시정질의 들으면서 박수를 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로텐더홀에서 피켓까지 만들고 마스크까지 만들면서 범죄자 꺼져라 라고 발언하는 건 조금 아까까지 사실 계엄 선포하고 그 속한 정당의 일원들이 저렇게 나서는 것은 절대 국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에이펙 관련해서도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펙이라는 게 그냥 다자회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슨 뭐 한미정상회담 계속 한미정상회담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복잡하게 있었었던 사실 되게 아주 복잡한 외교관계 기술이 필요했었던 건데 큰 무리 없이 잘 치렀다면 좀 쿨하게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오히려 민주당 내지는 중도 연성 지지층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싫어 라는 느낌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해. 뭐 이거 싫어. 근데 결국 평상시의 야당이라면 모르는데 곧 계엄을 거쳤고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건 정무적인 판단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냥 억지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건 되게 상당히 잘못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오늘 그 시정질의 이전에 원래 대통령과 오부 요인들 그리고 야당 대표들 이제 초청해놓고 사전 환담하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는 불렀는데 개혁신당 대표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 불러야지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부릅니다. 당연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불러요. 당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례적으로 대표님 오세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기준이 없이 어떤 조국 대표는 부르고 뭔가 세석의 대표 야당 대표 개혁신 대표는 안 불렀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부가 불편해하는 게 있을까 혹시? 이준석 대표가 또 잘한 회담이라고 칭찬 많이 했는데. 그럼요.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는 직접 들어가가지고 시정 질의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총장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오부 요인과 함께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해서 이전 시정 질의에 대해서 전 이런 기조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라는 게 역대 관례였는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좀 그 부분 아쉽네요. 오늘 연설에서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나왔어요. 박정희가 고속도로 산업화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의 정보화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예. 거의 처음 아닌가요?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는.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하는. 발언인 거죠. 예. 네, 공식적으로. 예. 그런 부분도 인상적으로 들으신 것 같고. 자, 에이펙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제 좀 드려보면 이제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총력을 다했다.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대표님 인상적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하긴 했어 우리 정부 모두. 예. 그리고 여기 경주에서 이루어진 게 잘 됐다고 봅니다. 경주. 예. 경주, 신라, 신라, 경주, 왕관, 금관 이런 게 서로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금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신라라는 나라가 예. 한때 통일을 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 300년 되는 평화를 불러왔구나 하는 것도 좀 알게 됐고 예. 특히 이번 첨단 제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시키면은 한국이 선도국가 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비전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건 거대한 비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전부 다 미래, 먹거리 이쪽으로 국민 관심이 앞으로 쏠릴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예. 큰 화두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디테일 부분에서도 우리가 3,500억 그 말하지만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외환 시장에 대한 충격 줄이고 그다음에 떼이지 않도록 그 여러 가지 장치를 넣게 한 거. 상업적 합리성. 그렇죠. 예. 뭐 등등.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힘이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판중지법 아주 간단하게 재판중지법 철회해라. 지금 아니다. 아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이 정치판을 경색시키는데 외관 하나를 해체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건 뭐냐 하면은 헌법 제84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사실은 6월 초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사실상 무기 연기를 하면서 헌법 제84조 이야기를 했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헌법 84조 유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재임 기간 중에 재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국정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사법부 압박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조희대 물러나라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맞아요. 그래서 예.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가 가능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한미회담 관련해서는 이제 뭐 분납 결정,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았으면 뭐 정상적이지 않은 협상일 수 있겠지만 어떤 평론인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강도와의 협상이기 때문에 강도 사실 어떻게 선방하느냐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일본과 당장 비교를 해보면 그 5,500억 불을 이제 미국이 원하는 투자처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김정관 장관이 버텨서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는 곳에 그렇게 투자하기로 한다라는 그 조건을 MOU에 담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뭐 터프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우리나라 강요들이 잘 버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주 선언문을 제가 뭐 영어지만 번역을 돌려가지고 좀 봤는데요. 사무총장하고 다릅니다. 예. 그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를 경주 선언에 채택시켰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이지만 다자회담에서의 그 전 세계 의제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G7이나 G20이나 연성해서 채택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 저출산 문제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천연가스, LNG라든지 화석연료를 이제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현실적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되게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 다만 뭐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나 뭐 남중국해 같은 정치적 분쟁에 대해서 일절 배제 언급이 없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성과 있는 선언이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보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 그리고 인천하고 경주가 이렇게 경합했을 때 경주로 땡기는데 역할을 한 김석기 네, 의원. 예. 그러고 저 경주시장 준하경.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뭡니까 리셉션에도 안 갔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니까 예. 자기들이 차지할 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계엄령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화려한 조명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예. 그게 제일 원망스러운 거죠.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이번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외교부가 노력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노력 많이 했었고 참석하는 걸로 방향으로 갔었었고 그 과실을 수확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모든 기회가 이제 다 날아가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걸 잘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가 이제 조만간 나온다 그러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 팩트 시트도 공개되면서 어디 기업에 투자한다 이거 자세히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내용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협상이 타결됐는지 그 부분을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세부적인 데 대해서는 예. 제가 정보가 없고요. 예. 다만 제가 좀 그쪽에 잘 아는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보니까 과연 미국의 제조업이 예. 재생할 수 있느냐에 아, 대해서는 회의적이더라고요. 아하,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안 된다는 이유가 제조업에 맞는 근로윤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는 거지. 노동자들이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 그렇죠. 하고 예. 그러고 저임금을 보장했던 이민자들을 지금 추방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누가 메우느냐. 자체 모순. 그리고 제조업이 한번 기울었다가 다시 살려낸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 다만 두 나라가 예외 아닙니까? 저 독일과 일본이지. 그 독일과 일본 두 나라 국민들이 잘 훈련된 부지런하잖아요. 양국 국민들은.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는 수천억 달러를 조절해가지고 안 떼이도록 하는데 제일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상업적 합리성. 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이지. 내년 중간선거. 중간선거에서 11월 중간선거. 대패를 하면은 아마 급속도로 레인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시간 우리 정부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겠죠. 분할해가지고 이제 보면서 그렇죠. 내년 선거를 기다리는 추이를 기다리는 쪽으로 하니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작성되는 이 그 국제적 어떤 협상 관계가 내년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뭔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게 예. 10월 28일 기준 로이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봤거든요. 네. 긍정 평가가 40이고 부정 평가가 60에 달해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평가가. 예. 근데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통해 가지고 막 그 이득을 이끌어오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국 내에서 정치 조작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중간 선거에서 혹시나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의석수를 더 잃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죠.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예. 네. 사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선언에 그 자유무역이라는 단어가 최종적으로 막 늘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이게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된 거거든요. 트럼프가 테리프 관세라는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름답다고 해서 이게 다자주의 회담에서 자유무역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내년 중간 선거 결과 이후에 뭔가 미국의 정책 방향도 새로운 전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AI 투자도 이제 대통령을 강조를 했는데 젠슨 왕이 이제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엔비디아 최첨단 칩은 미국 기업들만을 위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뭐 미국 기업이라도 볼 수 있는 측면.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사실 26만 장 준다고 했을 때 너무 쉽게 준다고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엔비디아도 미국의 통제를 받는 기업인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이라고 하는 게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조건 지렛대를 삼아서 다른 나라에 무조건 다른 것들을 뺏어 오려는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에이펙 중간에서 젠슨 왕이 26만 장을 주겠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못 들었는지 이제 막 듣고 그렇게 뭔가 지렛대 삼아가지고 안 주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 26만 장 주겠다고 좋아했다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맞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맞겠다는 대상이 대충 그 문답 분위기로 보면은 중국에 주는 걸 맞겠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타국. 예. 그래서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이런 걸 만든다는 게 결국 MBDI 회사에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 그럼요. 이런 그 공조 구조를 만드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종합 제조업 국가가 세상에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좀 저자세이기도 하니까 자기들이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건데 저는 우리한테는 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기술 수용도도 굉장히 높고 또 제조업도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서 젠슨 왕 입장에서는 사실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국가라고 아마 꼽을 거예요. 그러면서 26만 장이라는 결단을 한 것은 그 말을 한 것은 어찌 보면 한국을 테스트베드화 하겠다. 그래서 진짜 AI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전 제시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오는 GPU가 굉장히 기존 GPU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GPU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첨단 기술은 미국만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것도 지렛대 삼아서 뭔가 더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것이 있는 건가? 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지금 AI로 승부를 걸겠다는 게 본심이라면은 우선 원전, 탈원전 전력 포기해야 되고 예. 지금 돌릴 수 있는 것은 40년 수명 끝나도 돌려야 됩니다. 예. 그 결정을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안 하면은 추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말로만 이렇게 되는. GPU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도 사실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역시 뭐 AMD에 지금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을까 저는 낙관을 해봅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에 또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에이펙을 마치자마자 이제 대통령 그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하루 만에 이게 처리가 됐죠. 이것을 보고 이제 자기 정치하지 말라라는 대통령실의 경고다라는 뭐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또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 대표님부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이밍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아주 강한 입장에서 네. 그런데 그 아주 논리적으로 승부수하게 풀어버렸잖아요. 그죠? 헌법제 84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예. 딱 이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또 최근에 와서 민주당 안에서 반정청래 여론이 높아가고 하니까 일단 전국 주도권이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지금 1년 유예한 검찰청 그 해체 있잖아요. 예. 해체에 따른 여러 가지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이 문제도 그쪽 민정수석실에서 또 법무장관이 주도적으로 가능성이 할 수도 있군요.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장동 2심 재판 지금 최근 선고가 됐는데 요 해석을 두고 여야 간의 해석이 다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판결문 중에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성남시 수뇌부다 뭐 이런 주어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긴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다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다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할 건 아니고요. 예. 결국 배임죄가 성립이 됐다라는 거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 등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추징도 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시 시장일 때 결재권자로서 도장을 찍은 그 대장동 문서에 대해서 배임죄가 인정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퇴임 후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을 텐데 만약에 이게 정책적 판단이어서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됐다면 불리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문서로서 보고를 받고 도장을 찍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당사자였거든요.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몰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적극적 고의이든
미필적 고의이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예. 조 대표님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근데 이재명이란 이름이 그게 뭐 390분 네. 나온다면서요. 예. 판결문에서. 예. 근데 직접적인 무슨 증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잖아요. 예. 그건 이제 그 재판 또 다른 데서 본격적으로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별개 재판입니다. 거기에 맡기지 굳이 그것까지 판단에 안 넣겠다는 예. 그런 계산으로 음. 보여가지고 본안 재판을 해봐야 돼요.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두 분 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